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동시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어떤 이 다음을 준비하게 될 때 참고하던 나라, 오늘은 이제 우리가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외심을 갖고 봤는데 요즘 독일이 완전히 맛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35년 전에 일본이 했던 그런 오류를 지금 독일이 똑같이 겪고 있고 지금 영국이나 뭐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나라 유럽은 완전히 맛이 가갖고 유로 대 달러 환율이 1유로당 1.6달러에서 지금 1대 1로 그냥 온 겁니다. 그러니까 60% 정도가 지금 절하가 된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유럽이 그렇게 나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메인으로 그걸 잡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경제 이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이 대만과 일본을 1인당 GDP로 제꼈다. 여기 기자분들도 계신데 제목 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뻥인 게요. 이게 빨간 게 한국이고요. 1인당 GDP고요. 이게 이제 일본이고 대만입니다. 1인당 GDP를 놓게 되면은 그러면 예? 네, 예, 예. 아니 의원님들이 고령화돼서 눈에 잘 들어오는 색깔로 한국을 제가 일부러 이거 색깔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나름 배려했는데 색깔 네 알겠습니다. 한국이 36,000이고요. 의원님들이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올라간 것보다는 일본이 떨어진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게 달러 기준이거든요. 일본이 이때 엔달러 환율이 100엔이었고요. 여기 150엔이 가니까 그냥 이렇게 절하된 겁니다. 이걸 기사라고 씁니까? 그런데 한국도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절하가 덜 반영된 겁니다. 탄핵 사태 때문에 1,500원 된 게 아니라 이게 1,350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연평균 환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와요. 그리고 대만은 환율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이거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2021년 수치도 아직 못 간 거예요. 1인당 GDP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목을 한국이 대만하고 일본을 제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씨 우리 잘했나 보다. 윤석열 뭐 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팩트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이 교묘한 숫자를 갖고서 일반인들은 별 관심 없게 하는 이런 게 다 가짜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되면은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1,500원을 계산하면은요 내년에 그죠? 1,360원인데 현재는 1,450원 하면은 내년 1인당 GDP 6% 금액으로 2,000달러가 줄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34,000달러가 돼서 이 아래로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내년 이맘때 아마 이 동일한 보도가 나오면 이럴 거예요. 저기 응? 뭐 하여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올 게 눈에 훤하죠. 이 경제는 민주당을 계속 들으시면은 1년 후에 신문 기사까지도 다 안다고요. 두 번째 이슈가 지금 부동산 문제 우리 눈에 보여서 안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미분양 추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데가 대구입니다. 대구를 보시면 이게 2020년, 21년, 22년, 23, 24 24년 12월까지 되는데 대구를 보시면은 쭉쭉 늘다가 13,000호 갔다가 13,000, 18,000 막 이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늘어나는 것 중에서 지방 중에서는 부산이 꽤 좀 조금씩 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주택 호수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매우 침체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는데요. 부동산 이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 특히 경기 지역에 보시면 2020년 1,600호, 1,000호 됐다가 22년에 7,500, 5,800, 12,000까지 늘었습니다. 이 경기도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 요 통계를 보면 여러분 동네마다 구별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좌관들한테 우리 동네 한번 갖고 와봐라. 동별로 한번 갖고 와봐라 보시면은 이 미분양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탄핵 이후에 사태 이후에 경기 더 많이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거든요. 지금
미분양이 늘면서 거래가 완전히 끊어지고 있어요.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서로 눈치를 보고 있고 옆에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선가 누가 한번 때리게 되면은 밑으로 확 꺾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이 미분양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걸 만들었고, 서울은 뭐 아직 957호밖에는 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항상 뇌관처럼 우리 당에도 리스크고 우리 나라 전체로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EU 전체 중에서 오늘 독일을 공부하지만 EU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EU의 고령화야 뭐 당연히 아실 텐데, 고령화 계산을 이렇게 하면 돼요. EU가 베이비 부머가 2차 세계 대전이 1945년에 끝났죠? 맞잖아요. 근데 대답 좀 하세요. 45년에 끝나면 2년 후부터 베이비 부머거든요. 제대해서 결혼해서 해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으면 최소한 2년 정도, 47, 48년생이 지금 우리나라로 한번 더 해보세요. 2025에서 한번 더 해보시면은 70대 후반, 80 정도 됐잖아요. 되니까 어느 나라나 선진국들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베이비 부모가 47년이잖아요. 단카이 세대라고 하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이민이라든가 아직은 이민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요런 상태고, 고령자 부양 비율도 뭐 미국 대비 상당히 높은 상태고, 임금은 이제 이쪽에서 살기 어려워지고 고령화로 가면서 돈을 임금을 상당히 많이 올렸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 증가율하고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이 오르면 딱 맞는 건데, 지금 둘 다 하강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나라에 돈은 없고 GDP 대비 R&D 미래에 대한 투자가 없고, 이 투자 부분에 있어서 유럽은 지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유럽 경제는 독일이 다 중심을 잡고 있는데, 독일 뒷장에도 나오지만은 R&D 지출이 많이 낮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울려져서 유로존의 노동 생산성은 매우 낮은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누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한국이 미래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일본이 어떻게 됐는데, 일본이 반면교사였는데 이제는 독일이 우리의 반면교사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게 현재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이 돼요. 이게 이제 시럽으로 보시면 검정색은, 그런데 시럽인데 파란색은 얘네는 있어 두려움이죠. 나 혹시 잘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일을 얻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매우 높으니까 소비도 안 되는 거죠. 산업 생산도 이 검정색은 서비스업이고 파란색은 쉽게 얘기해 우리 뭐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인데요. 과거 이렇게 이런 주기량 보면 요거야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니까요. 코로나 때 금융위기 때 제외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이게 올라갈 게 안 보인다라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좀 맛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유럽 경제를 주도하는 독일에서 장비 기계류가 저거 보시면은 이게 지수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 정책의 영향도 유럽에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의 GDP 상품 수출 보시면 괜찮은 나라라고 봤던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태리, 유럽 평균도를 보시면 이게 GDP 대비니까 꽤 되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어렵고, 반면에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인 스페인이라든가 또 노르웨이야 뭐 항상 좋으니까 이런 데 별 영향은 없지만, 이것까지 겹쳐돼서 유럽이 굉장한 분수령을 겪고 있다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것 한 방에 뒤집고자라는 이 생각이 생겨서 극우 정당이 유럽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은 이런 상황이 1990년대에 있는데 극우 정당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세계화 시대였어요. 그러나 독일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극우 정당들이 날뛰고 있는 거는 지금 하신 요 두 가지 견해고, 한국에서도 극우가 펼쳐지는 것도 바로 이런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에다가 사임한 드라기가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보고서를 내갖고서 뭐 투자를 하자, 뭐
한번 구조개혁 하자고 했는데 그냥 말뿐이고 어느 나라도 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극우주의를까지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피그라는 국가 아시죠? PIGS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포르투갈, 아이가 이탈리아, PIG 그리스, 스페인 이 나라잖아요. 이 나라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전부 다 신자유주의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을 보시면은 독일이 위에 파란색이고요. 스페인 GDP를 보시면 이때 굉장히 스페인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회복되다 나빠졌다 지금 스페인이 확 올라가고 있는데 스페인은 좀 독특해요. 그 이유는 스페인 경제에서 이 서비스업이 비중이 매우 높고 특히 한국 사람까지 가서 여행하면은 다 스페인 아니에요? 음식도 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내부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많이 했어요.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독일 금리에서 포르투갈 금리를 뺐는데 금리가 미국 이 유럽은 높을수록 괜찮은 나라입니다. 성장을 하니까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높은 거예요. 포르투갈이 한 2020년 전부터 낮아지는 거죠. 유사합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했던 게 신자유주의 정책인데 가장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로 아르헨티나도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 밀레이라는 사람이 전기톱으로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선거 기간 중에 전기톱을 들고 다녔죠. 우리 당은 선거할 때 앞으로 뭘 들고 다녀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파리채를 들고 다녀야 되나. 하여간 뭐 여러 생각이 들. 예? 이거 응원부? 하여간 이 사람이 뭐 한다. 저 위에 아르헨티나에서 밀레이 정부의 정책 한번 다 보세요. 1번 공무원 대규모 해고, 2번 에너지 교통보증 삭감, 3번 공공건설 중단, 4번 퇴직자 연금 동경 환율 50% 줘라, 세율 인상.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이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하고 맥락이 거의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구조조정에 성공했다는 나라들이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극우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이 사람이 지금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이요 전년 대비 300 정도에서 120 됐는데 이만큼 떨어져서 되게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금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돈 여기다 저금하시면은 금리 50%짜리 아직도 가능해요. 옛날 150까지 갔었는데 50까지 가능합니다. 브라질도 그렇고. 우리나라 고리 대금업자보다 더 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공격적이어서 여기보다는 낮은데 브라질 채권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은 사례로 안 갖고 온 게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됐건 이 모든 나라들이 극우화되면서 이런 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한국의 극우가 움직이고 있는 그 맥락,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1932년에 히틀러가 들어오기 전에 유럽과 아시아 전 세계가 똑같이 파시즘의 물결이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게 보지 말고 딴 나라들이 이런 것을 우리 여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이런 걸 집중적으로 부각하면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은 다 피폐해질 정도로 된 거죠. 양극화만 더 심해진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경영팁은 요즘 나온 게 손권형 리더십이 뜨고 있습니다. 손권 삼국지죠. 이제 이 검정색은 뭐냐면 2020년이에요. 코로나 때 야 너 어떤 리더가 좋냐 그랬더니 유비가 45, 조조가 21, 손권이 82였어요. 8.2. 그런데 작년에 이 사람 이름을 가리고 이걸 다 가린 거예요. 이름을 가리고 너 누가 좋니 했더니 작년에 봤더니 손권이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비 별 수 없다. 조조 뭐 그런데 어찌 됐건 손권이 가장 많이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요게 우리나라 중산층과 직장인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얘기죠. 의원님들도 의원실 비서진들한테 어떤 의원님이 좋아 그러면 아마 손권형을 상당히 선호할 거예요.
근데 이 손권형은 뭐냐? 배우려고 하고 신중 겸손. 여러분들 됐죠? 배우시니까 야망을 펼 일을 크게 벌리기보다 기존 자신이가 잘 지키고 우유부단해 보이는 안정감 있다. 조조는 야망이 크고 냉철하고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략과 목표에서만 인재로 유비 사람만 좋다 뭐 이런 건데 요 의미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내용에서 사람들이 너무 과거와 다른 상황이 오니까 1번이 안정으로 바뀌는 거 이게 극우의 심리랑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일단 좀 안정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안정한 후에 그 다음에 조조의 방식으로 뭐 유비의 방식이 됐건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확 뒤집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더 많으신 분들은 일반인들은 이런 쪽에 손권형 리더십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대선 정책을 하건 아니면은 어제 당대표 연설이 줬던 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안정감을 상당히 줬습니다. 어제 국힘에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떠드는데 아주 여유 있게 하면서 우리가 국정에 대한 안정을 보여주는 측면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손권형 리더십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좀 깊숙이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안병욱 교수님께서 대구에서 올라오셨는데요. 요즘 아주 유튜브 핫하십니다. 그래서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꼭 좀 한번 잘 들으시면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느껴질 겁니다. 느껴져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잡을 병에 어걱을 써서 이름만 억만장자입니다. 예, TV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독일이 이제 국제 정치 경제상 위상이 꽤 높은 편인데 먼저 좀 보고 지금 뭐가 문제인가? 독일은 아주 독특하게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재정 준칙을 명시했습니다. 일반 법이 아니라 헌법에. 그러니까 개헌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개헌이 3분의 2가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정부 리더십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쪽이고 열흘 23일 날 그러니까 11일 후에 독일 조기 총선이 있습니다. 원래 9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었는데 7개월 빨리 총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선에 뭐가 좀 바뀔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다. 독일이 경제가 안 좋은데 역설적으로 몇십 년 만에 일본을 제치고 경제 규모에서 미, 중에 이어서 3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이 27개 회원국인데요. 경제 정치 블록 독일 경제가 20%, EU 회원국 가운데 20개 나라가 자국 화폐를 폐기하고 유로라는 단일 화폐를 써서 유로존인데 그 경제의 4분의 1입니다. 제가 독일 경제를 빼놓고는 유럽 경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정도의 체력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 어떤 정책을 취하나 이런 쪽에서 유럽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독일하면 이제 수출 챔피언입니다. 무역 의존도 그러니까 GDP 가운데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이 80% 정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70% 내거든요. 자, 그만큼 대외 경제 환경에 독일이 아주 취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저 외교 정책은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유럽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대표적인 뭐 쉽게 얘기해서 반미국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거침없이 비판하는데 독일은 유럽 통합에서는 프랑스와 함께하지만 대서양 관계라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화를 해왔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거의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보면은 그때는 경제가 1% 넘게 성장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수출이라는 게 최소한 몇 달 전에 다 계약이 되니까
그래서 그 여파가 23년부터 나타나가지고요.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 예상됩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0% 후반대, 0.5, 0.8 정도 했었는데 지금 대다수는 올해도 마이너스다. 그래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했었고, 물가 상승은 이제 물가는 많이 좀 내려왔고요. 이 붉은색으로 한 GDP 대비 재정, 그러니까 예산 적자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마이너스 2.5. 상당히 돈은 많다는 얘기죠. 못 쓰고 있죠. 재정적이기 때문에. 정부 부채도 EU나 유로존 현 국가들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독일 경제가 3년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분명히 단기적 요인도 있고 중장기적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에너지 가격. 러시아에서 독일 그 북해 쪽으로 한 1,200, 1,300km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를 들여왔습니다. LNG 전혀 안 썼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근데 그게 바로 끊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자, 그런 상황이고 제조업 비중이 18% 정도, 우리가 24%가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고용은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그러니까 2019년에는 독일 전기 요금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었는데 전쟁 발발 후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가 끊어지는 바람에 최소한 2배, 거의 3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경쟁력이 안 되는 것이죠, 원가에서. 그리고 우리와 비슷하게 중국 리스크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이 급증했고 처음에는 흑자 났지만 지금은 대규모 적자로 바뀌었고요. 중국이 이제 경쟁자가 됐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 경쟁자가 됐고, 국제 경쟁력에서 이제 정부 역할이 가장 큰 건데, 전자정부, 우리가 그 유엔의 전자정부 지수 보면은 항상 3등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독일은 거의 꼴찌입니다. 그만큼 인터넷 이쪽 기반의 일이 안 된다는 거고요. 단순 비교하면 독일 가서 인터넷 한번 해보면 우리나라 10년 전 정도 속도 나올까 말까 할 것입니다. 상황이고, 특히 부족한 게 인프라, 교육, 디지털 인프라,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좀 더 구조적인 요인을 한다면 이런 단기적 요인 외에도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 시대부터 해서 20년 넘게 세계의 황금 시대라고 해서 중국이 특히 2001년에 WTO 가입하면서 시장이 많이 커졌죠. 근데 이제 그게 저물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 때문에 인구는 감소하는데 독일에서는 조금씩 근무 시간 줄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정반대인데요. 그래서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어떻게 생산성을 증가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첫 말씀드렸던 헌법에 균형 재정을 명시해서 돈이 있어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하고, 보통 이제 버터하고 총의 문제라고 하는데, 버터는 먹고 사는 거, 총은 국방비.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까지는 상당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버터를 많이 키울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상당수 죄송합니다. 복지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총, 그러니까 국방비를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상당히 이제 모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오른쪽이 독일이 수입하는 거고요. 왼쪽이 수출하는 건데, 자, 미국하고 중국 보면 정반대죠. 독일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1,570억 유로인데요. 중국의 수출은 970억 유로니까 600억 유로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하고는 정반대죠. 독일이 미국한테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넘버원 타겟이 독일입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유로연합 EU에 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최소한 3-4번 정도 공개적으로 자기가 일기 때 못한 거 후회하는 거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독일차 수입을 저지하지 못해서 내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기억하실 겁니까?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방문했는데 악수하고 쳐다도 안 봤죠. 그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트럼프는 독일을 싫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뭐 무역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미 그런 것도 있고요. 전기 요금이 미국하고 비교하면 미국은 추구받은 게 셰일가스 붐 때문에 이제 원유 수출, 가스 수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낮은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은 미국보다는 2배 정도 높다가 전쟁 발발 후에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중간에 있는 건 OECD 평균이고요. 그럼 기본법 헌법에 왜 이렇게 균형재정 조항을 만들었을까? 그게 2008년, 2009년 미국발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때 대규모 돈을 풀어서 구제를 했는데요. 그때 독일 시민들이 우려했던 것은 어렵게 통일 후유증 복합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때 우리가 너무 돈을 많이 써서 우리 자손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이 높아서 그 당시는 1~2정당 그러니까 중도파인 기독교 민주연합, 김민당, 기사당하고 사회민주당, 중도좌파가 대연정이었습니다. 1~2의 정당이 연립정부를 형성하는데 보통 위기 때 대연정이 구성되거든요. 그때 합의를 해서 개헌, 그러니까 헌법에 없던 조항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보통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국민이 말로 못 믿으니까 손발을 묶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때는 필요했다고 했지만 좀 어리석은 선택이었었는데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때는 이걸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2020년부터 22년 3년 동안 이 균형재정 조항을 유예를 했고요. 나머지는 합의해서 약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웠던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2010년 만들었는데 준비해서 적용은 연방정부는 2016년, 주정부는 2020년부터 있고요. 독일에서 독특한 점은 우리나라가 카드 사용 비중이 제 기억에 8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은 아직도 현금하고 카드 사용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아주 독특하게 슐트라는 단어가 부채라는 말인데 같은 뜻으로 잘못 너 때문에 할 때 그 같은 슐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초인플레이션 기억하실 겁니다. 식빵 하나 살아가는데 수레에 3억 마르크를 싣고 가는 그런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직도 그 역사적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많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여력은 있는데 잘 쓰지를 못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2019년, 23년 비교해서 25년, 29년에 15세,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독일이 유럽연합 평균보다 3배 정도 더 감소합니다. 자, 노동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2018년, 22년 GDP 대비 총 공공 지출 정부가 돈을 푸는 거죠. 인프라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독일이 꼴찌입니다. 2.5.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쪽은 거의 2배 정도죠. 꽉 손발을 묶었습니다. 자, 독일이 당연히 이제 뜨는 산업, 지는 산업이 있을 텐데요. 전통적인 제일 밑에 금속이나 자동차 부품은 2만 명, 1만 명 이상 노동력 고용이 감소했는데요. 뜨는 산업은 IT, 기술 연구 서비스, 방산 쪽, 우주항공하고 방산, 의료 기술 이런 쪽은
고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언론 보면 독일이 이제 그린테크에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인력이 없어서 숙련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독일이 통일 후유증을 극복했던 게 어젠다 2010인데요. 2010년도를 대비해서 우리 국가 경제 틀을 고치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사회민주당의 슈레더 총리였습니다. 우리 토니 블레어와 함께 그 새로운 중도좌파 열었다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예, 그래서 90년대 말에 유럽의 병제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자, GDP의 한 5% 가까이를 통일 후에 구동독 지역에 지출했는데요. 절반 정도가 복지 지출이었었고 인프라 투자는 20%밖에 안 됐습니다. 자, 이제 급속한 통일 후 일정이었었죠. 자, 그렇게 됐고, 그래서 핵심이 연금 적게 받고 노동시장 유연성 도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중도 좌파 총리가 이 개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도 이 당내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나 사임하겠다 해서 겨우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한테만 존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05년부터 21년까지 10년 동안 총리를 했는데 이 전임자가 해놓은 개혁의 수혜를 가장 많이 봤거든요. 아이러니합니다. 이 개혁이 통과된 후 10년 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013년. 이 개혁이 유익했다고 대답한 시민이 4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은 아직도 이를 갈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혁 때문에 그래도 독일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어젠다 2010. 근데 이거에 대한 비판이 꽤 많죠. 미니잡, 연금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저임금 근로자 대폭 확대했고, 그리고 이제 이걸 뭐라고 혹평하냐면 이 개혁 후에 평균적으로 독일 근로자들의 임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았습니다.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낮았고요. 예. 2023년 말 자료여서 19년, 28년은 좀 더 낮아졌을 텐데요. 독일이 2005년, 2019년 보시면 한 25% 가까이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25% 가까이 성장이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2008년, 2009년인다고 생각하면 연간 거의 2% 정도 성장했습니다. 상당히 높았고 우리가 보통 영국이 경쟁성이 높지 않은 그 당시는 영국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현국 가운데 폴란드가 지금 가장 뜨는 나라인데요. 거의 50%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2005년, 2019년 사이 폴란드가 1년에 3% 정도 성장했다는 얘기거든요. 3% 넘게. 자, 독일이 그럼 왜 이렇게 3년 연속 마이너스 그러냐?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구조적인 중장기 원인인데요. 국가 경쟁력 지표 해마다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국가의 역할인데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안 되는 거죠. 독일 아우토반 달려본 사람들 공통 얘기하는 게 노면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속도를 못 낸다. 무제한, 속도 제한이 아니면 고속도로가 아우토반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이고 다리도 많이 좀 낡았고 그래서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교육에서 계속 문제가 된다. 그래서 도이체반이라고 우리 코레일 같은 국영철도가 한번 계산을 했는데요. 철도 현대화에 한 60조 원 필요하다. 예, 우리 1년 예산 거의 10% 가까이죠. 그리고 4,000개 정도 다리가 오래돼서 조금 개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조금 예측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책임 이쪽은 조금 낮지만 전쟁 후에 산업용 전기요금 무대 그런 거 좀 지원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리스크하고 세계화가 조금 속도가 더디고 진영별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데
이쪽도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적지만 독일은 기본적으로 높은 무역 의존도 때문에 웬만한 중견기업도 다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폴크스바겐이 토요타 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 자동차 회사인데 전기차 우리도 이제 BYD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독일 렌트 시장에서 BYD가 상당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환에 분명히 뒤져졌는데 이거는 당연히 저는 기업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임러 벤츠가 내연기관 발명한 게 1880년대 중반이고요. 10년 후부터 내연기관이 한 120년 넘게 쭉 오다가 이제 전기차로 전환된 건데 이 폴크스바겐의 이쪽이 내연기관에 너무 취해서 이 흐름을 좀 못 읽은 그런 측면이 크고요. 고령화된 노동력 부족은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부족했다. 우리 홍성국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독일도 베이비 부머가 1차가 다 은퇴하고 2차 베이비 부머가 1970년까지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2035년까지 은퇴하는데 해마다 노동력이 계속 부족합니다. 그리고 난민은 많이 받아들였는데 극우 정당의 대두를 저지하려면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택도 더 많이 져야 되고 보건 투자도 더 해야 되고 교육도 더 투자해야 되는데 돈은 있지만 돈을 풀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극우 정당 세력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난민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단순경에서 300만 명이 넘었는데요. 여기 왜 259만밖에 안 되느냐? 난민이 들어와서 5, 6년 지나면 시민권 획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밖에 안 되는 건데 독일은 최소한 해마다 20만 명 넘게 난민을 신청했고요. 그냥 이런 전쟁이 없어도 난민 인정률이 50%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10%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거 없어도 가만히 독일이 받는 난민이 연간 10만 명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극우 정당이 얘기한 게 재이민은 난민이나 누가 들어와서 시민권 획득했어도 이 사람은 원래 바이오도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리안족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내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이 바이오도이치란 말이 독일 그 언어연구소 해마다 최악의 독일어 단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2024년 최악의 독일어 단어가 바이오도이치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아리안족, 우리 히틀러가 했던 아리안족 혈통만이 독일 사람이다. 그래서 바이오도이치가 하는 사람 쫓아내자. 이런 거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독일 대한당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가난한 피그스 국가 돈을 퍼주느냐? 우리도 못 사는데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자. 그래서 도이칠란드 엑시드에서 덱시트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이게 독일은 기본적으로 이런 담론을 전혀 몰랐던 나라인데요. 창당이 2012년인데 창당한 12년 만에 지금 독일 대한당 지지율이 20% 정도입니다. 특히 동독에서 지지가 옛날 동독 지역에서 지지가 옛날 서독 지역 지지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구동독 지역 주민의 3분의 1이 독일 대한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게 12월 달에 했는데요. 극우 독일 대한당을 제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헌법에 헌재 규정이 없었습니다. 자, 이거를 넣은 이유가 일반법은 극우 세력의 세력을 확대하면은 헌재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헌재 조항을 새로 헌법에 넣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이제 이렇게 많은 피난민이나 난민을 받을 경우에 가장 큰 어려움이 주택 부족,
유럽에 가보면 1인당 면적 얼마나 딱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저 요거를 이제 지켜주기 때문에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요. 1년에 40만으로 짓겠다고 그러는데 잘해야 70%밖에 달성 못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자재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좀 도시계획 보는 게 까다로워서 그렇고요. 그리고 난민 한 명에 얼마나 지원하느냐 들어오면은 인도주족 보호 조치에서 월 얼마씩 주고 교육, 의료 이쪽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000유로, 지금 유로가 약세인데 한 1,400만 원 정도. 그래서 우크라이나 난민이 100만 명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14조 원 1년에 지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4조 원이면 제가 있는 대구시 1년 예산이 12조 원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단순 계산해 보면 독일이 꽤 좀 많이 이런 게 큰 부담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난민이 많이 들면서 이제 독일 대한당 같은 극우 정당의 세력이 상당히 커졌고요. 남미에 대한 테러 같은 것도 많이 늘었고, 독일이 이제 조기 총선하게 된 이유가 조기 총선이 독일에서는 상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연립 정부를 항상 구성했기 때문에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꼬마 정당, 그러니까 지지율에서 10에서 15% 정당이 박차가 나가지 않는 한 조기 총선이 없었고 1949년에 서독 독일이 건국됐는데 소수 연정 파트너가 박차고 나가서 조기 총선한 게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만큼 드물 수밖에 없는 게 선거가 끝나면 최소한 두세 달 정당 지도부에서 1, 2위를 한 정당 하나하고 3, 4위를 한 정당입니다. 연정 협상을 해서 주요 정책에 대한 합의문을 한 100페이지 내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독일 정치는 상당히 안정돼 있고 너무 재미없다, 너무 뻔해 보이니까요. 자,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건국 후에 두 번째로 조기 총선이거든요. 7개월 먼저. 자, 그런데 이제 왜 21년 가을에 총선 후에 세 개 정당으로 이루어진 연립정부가 구성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2개 정당이었었거든요. 자, 그렇게 된 이유가 극우 세력이 세력을 많이 확대해서 2개 정당을 합해도 과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3개 정당 연립정부인데요. 정당 색깔을 따라서 신호등 연정이라고 불렸습니다. 사회민주당의 제1당이었으니까 붉은색이고 녹색당, 그리고 가장 친기업적인 자유민주당, 자민당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신호등 연정이 구성됐는데요. 삼민당하고 녹색당은 성향이 비슷하지만 이 가장 친기업적인 자민당은 좀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 정당 연립 정부가 됐는데 처음부터 얼마나 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붕괴된 게 자유민주당에서 자 소수 정부에서 연정 파트너가 항상 재무장관직을 가졌거든요. 저 우리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10에서 15% 차지한 정당에서 재무장관직을 가질까? 근데 이게 이제 독일 연립 정부의 특징이어서요. 소수 정당이 상당히 유리하죠. 돈주머니를 차고 있는 재무장관이었는데 사회민주당의 숄츠 총리가 균형 재정을 예외를 좀 적용하자, 유연하게. 근데 이거를 재무장관이 거부했습니다.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든지 아니면 해고하든지인데 재무장관을 해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정을 구성하겠던 자민당 의원들이 대부분 사퇴하면서 과반이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 총선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균형 재정 때문에 쉽게 해서 조기 총선이 된 거고요. 자민당 쪽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항상 이 균형 재정을 지키겠다. 그런 입장이었었고요.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그래서 전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균형재정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균형재정 조항이 정치인들을 진짜 책임지게 만든다. 우리 힌두교에서 그 소를 신성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신성한 소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계속해서 이 신호등 연정이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헌법재판소에서 코로나 때 남은 돈을 연정이 합의해서 자민당이 원하는 기업을 위한 디지털 전환, 녹색당 3인당이 원하는 기후위기 해결 그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균형재정 위반하게 되니까 부의 예산으로 특별 목적 이쪽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헌재는 아니다. 이거는 일반 예산에 포함해서 해야 돼. 자, 그러면 갑자기 600억 유로가 빈 거거든요. 그거를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2013년 11월 연정이 구성된 2년 후부터 이 우연 판결 내면서도 계속해서 삐그덕거렸습니다. 자, 그래서 연정이 언제 붕괴될까 그런 얘기를 하다 이제 한 1년 후에 붕괴된 거고요. 요게 지금 지지율 30%로 이제 차기 총리 유력 이쪽이 한 기독교 민주연합, 기독교 기민당의 트위터인데요. 검은색은 기민당 정당 색깔입니다. 저 요게 이제 제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균형 재정 얘기입니다. 검은색 제로라고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굳건한 재정이라는 게 세대 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 자식들한테 정부 재정을 튼튼하게 남겨주겠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패티시라고 부르면 우리는 독일의 가장 자랑스러운 물신 숭배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자랑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12일 후에 총선인데요. 지금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쪽이 한 30% 내의 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을 중심으로 이제 연립정부가 구성될 텐데요. 균형 재정에 대한 입장을 보면 사회민주당, 녹색당은 최소한 개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나머지 이 극우정당 이쪽은 약간 입장이 좀 다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규제 완화 바람을 불어서 이쪽 지지도 제1정당은 대규모 감세 그리고 복지 축소. 그런데 3인당이나 녹색당은 반대입니다. 증세. 네, 연정 구성 가능성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기민당, 기사당이 사회민주당과 하거나 아니면 녹색당입니다. 그러면 연립정부가 구성되려면 최소한 균형재정 조항을 개정이나 유연한 조경에 합의돼야 연정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3일 조기 총선이 끝난 후 이 문제로 상당히 많이 협상을 벌일 텐데요. 원래 기민당, 기사당도 아까 좀 전에 보였던 트위터처럼 균형재정 사수를 외치다가 선거 공약 전에는 약간 유연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선거가 다가오고 지금 선거전 하면서 아무래도 자기 지지층 규합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거 사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정 협상에서는 분명히 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입장 변화 없이는 연립 정부가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유력한 해석은 기민당, 기사당 중에서 균형 재정 유연성을 보이고 3인당이나 녹색당에서 복지 축소에 대한 것 조금 수용하면 좀 접점을 찾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인데요. 예. 사회민주당이 2021년 같은 거 제일 높다가 전쟁 발발하면서 지금은 중도 우파인
CDU, 예, 기독교 민주연합, 김민당하고 기사당이 30% 내고요. 극우 독일 대한당 AFD가 20% 초반입니다. 예, 21, 22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3인당 SPD가 15, 16, 녹색당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정 가능성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기민기사당하고 3인당 아니면 녹색당. 자,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재정 조항이 최소한 유연한 적용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유권자들한테 가장 최근에 설문조사인데 1월 달에 제시를 했습니다. 교육이나 교통에 더 투자하려면 균형 재정 조항을 손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중간에 주황색 보면 올 1월에 처음으로 그대로 둬야 된다는 파란색보다 높아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압도적이었거든요. 작년 11월만 봐도 그대로 둬야 되는 데가 48%였었고 개정해야 된는 데가 35%였었는데 당연히 유권자들도 알죠. 독일이 시간관념이 철저한 나라였었는데 독일 철도가 정시 도착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KTX 보고 놀라거든요. 아, 시간이 끝내준다. 이 정시 운행. 자, 그렇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의미가 올 1월에 처음으로 균형 재정 조항 손봐야 된다는 게 유권자들 이 비율이 높아졌고요. 그러면 투자 우선순위가 뭐냐를 물어봤더니 파랑 제일 왼쪽이 기존보다 더 투자해야 된다 해서 투자 제일 우선순위가 제일 밑에 있는 게 교육, 그 다음에 교통, 보건, 치안, 국방 이런 쪽입니다. 자, 이런 우선순위를 해서 아까 제가 그 독일 정부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게 이런 쪽에 투자를 더 했어야 되는데 전혀 못했거든요. 인프라 투자 이런 쪽. 그러면 성공한 어젠다 2010이 있었고 지금 1위 지지를 달리고 있는 김민당 쪽에서 어젠다 2030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을 대비한 독일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인데요. 그 당시 상황하고 비교하면 아주 뭐라고 할까 좀 녹록지 않습니다. 어젠다 2010은 개혁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많았었고 야당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그리고 당시 사회민주당 총리가 주요 세력 기반 하나인 노조 반발을 무릅쓰고 관철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쟁도 우크라이나에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복귀해서 독일 관세 지금 시간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극우 정당이 대두해서 정당 구조가 파편화됐고 극우 정당하고 다른 정당이 힘을 합하면 개헌 저지선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어젠다 제시는 분명히 적절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독일 내각제가 4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1, 2년 안에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가능할까 그거거든요. 분명히 의지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인, 그러니까 어젠다 2010하고 대비해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 우파 정당은 기본적으로 복지를 많이 깎으려고 할 테고 노조는 강력하게 반대할 테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시간을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독일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다. 2023년부터 엔화 약세 그런 영향이 컸고 하지만 독일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마이너스 경제 성장, 건국의 최대의 위기다. 분명히 국가 역할이 많이 부족했다. 하지만 지금 개혁의 필요성이나 그런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젠다 2010처럼 성공을 하자는 그런 게 있는데 극우정당 대두나 그동안의 복지 삭감에는 반발 등이 많이 커서 과연 어젠다 2030이 성공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제 조기 총선 끝나고 국내 언론에 이런 게 조금 많이 소개될 겁니다. 어젠다 2030 어느 정당하고 연립정부 구성할까? 요거 이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되고요. 독일이 이제 유럽연합의 최대 경제 대국이니까 그리고 우리하고 과학기술 협력이 꽤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도 우리에 꽤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독일하고 우리나라 뭐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통상 정책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EU라고 하는 지역 블록이 행사합니다. 그래서 EU 차원에서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까 지금 많이 머리를 짜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독일하고 유럽연합 EU 쪽하고도 좀 FTA 체결됐기 때문에 많이 협의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계신가요?